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차들과 회사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아우디 스포츠 쿼트로, 벤틀리 컨티넨탈, 그리고 부가티 베이론까지. 서로 다른 회사와 자동차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흐름들은 전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포르쉐를 바꿔놓고 아우디를 새로 만들고 폭스바겐을 제국으로 키웠죠. 벤틀리를 롤스로이스 밑에서 독립시키고 람보르기니를 새롭게 탄생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차의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면 그 사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차는 그분의 이름까지 새겨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굵직한 업적을 남기신 자동차 산업의 거인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이 사람의 이름은 페르디난트 칼 피에이입니다. 1937년 4월 17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포르쉐 가문의 핏줄입니다. 저희 채널의 첫 영상에 언급되셨던 베리 포르쉐의 조카이시죠. 피에이겐 외삼촌이시고요. 이렇게 태생부터 남다른 가문 속에서 시작된 삶이지만 집안의 화려함보단 그의 성격이 이분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완벽주의, 경쟁심, 집착,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상대가 누구든 밀어붙이는 냉정함. 이 모든 성격 덕분에 그는 천재였고 동시에 내부 갈등의 중심이었죠. 포르쉐에서의 갈등도 결국 이 강한 성향이 폭발하면서 시작됩니다. PA의 집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포르쉐 917입니다. PA는 1963년에 포르쉐 엔진 시험부에 입사하시고 1968년부터 포르쉐 레이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이죠. 이때 917을 개발하게 됩니다. 르망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같은 해 봄에 917은 개발이 시작되었고 완성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개월이었죠. 첫 공개는 196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되고 같은 해 르망 프리 테스트에서 쉐이크다운을 진행했습니다. 포르쉐 덕후들이나 모터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유명한 이 917이 바로 PA의 손에서 탄생한 거죠. 사양에 따라 스펙은 다양하지만 르망에서 우승했던 917K의 경우 600마력 전후의 5리터 수평대한 12기통에 5단 수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공차 중량은 800kg 초반에 알루미늄 튜브 스페이스 프레임을 차용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360km 육박하던 괴물이었죠. 이러한 성능에 힘입어 917은 1970년과 1972년 르망 24시 연속 우승을 해냅니다. 포르쉐는 이 승리로 세계 내구 레이스의 왕자가 됩니다. 포르쉐가 르망에서의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는 초석을 다져주신 거죠. 레이스의 포르쉐, 레이스의 황제는 페리가 아니라 PA가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술했던 PA의 성격 때문에 가문의 갈등을 극단까지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포르쉐 레이싱 예산의 3분의 2를 917 한 대에 다 처박아 버렸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독단으로요. 당시 포르쉐 가문의 지분 싸움도 심했고요. 그래서 PA는 1972년에 포르쉐에서 사실상 쫓겨나게 됩니다. 포르쉐에서 나간 PA는 바로 아우디로 향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뭘 하셨을까요? PA는 아우디가 BMW와 벤츠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우디는 폭스바겐보다 조금 더 괜찮은 차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먼 회사로 인식되던 시절이죠. 3년 뒤인 1975년에 개발 총책을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로 PA는 단 한 문장을 심습니다. 기술이 곧 프리미엄이다. 그 철학의 첫 번째 폭발이 쿼트로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우디 스포츠 쿼트로 S1은 PA의 기술적 증명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WRC 그룹 B에서 1984년 코트디부아르와 1985년 살레모 랠리에서 우승했고 1987년에는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이밍에서 우승한 데 이어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승용 사륜구동과 직렬 5기통 터보의 조합으로 등장한 스포츠 쿼트로 S1은 그룹 B의 상식을 깨버린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승용차에 사륜구동을 얹어 안정적인 트랙션을 도모하겠다는 혁신적 개념을 시작한 거죠. 아우디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를 씌워준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9년에 나왔던 아우디 A2는 세계 최초의 완전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소형 양산차였습니다. 철제 대비 40% 가벼운 경량 실험작이었죠. 혼다가 1999년에 일찍이 NSX로 알루미늄 세시의 양산을 먼저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A2는 좀 더 대중적인 입장에서 대량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신기술을 널리 보급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큽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이러한 도전은 대단했다는 거죠. 듀얼 클러치를 대중화시킨 것도 PA입니다. 기술적 개념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이 변속기를 실제로 레이스와 양산차에 넣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포르쉐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PDK와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널리 쓰이는 DSG도 알고 보면 PA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우디는 이와 같은 기술 혁신과 진보를 거듭하는 일들을 벌이며 기술 프리미엄의 원조 브랜드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아우디의 슬로건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1998년에는 PA가 람보르기니를 부활시킵니다.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를 인수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람보르기니의 재탄생 속에는 PA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PA는 람보르기니를 아우디 아래에 두면서 아우디의 기술력을 람보르기니의 감성과 결합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지분 구조는 아우디의 품질 시스템, 전자장비, 양상 공정이 람보르기니의 감성 위에 그대로 얹혀지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결실이 지난 영상에 등장한 가야르도입니다. 가야르도는 람보르기니 감성과 아우디의 기술이 결합한 첫 성공작이었고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되었죠. 가야르도는 람보르기니의 부활 그 자체였습니다. 람보르기니와 비슷한 시기 폭스바겐은 벤틀리도 인수합니다. 롤스로이스는 BMW가 가져갔고 벤틀리는 폭스바겐이 가져가면서 W12기통 엔진 기반의 컨티넨탈 GT가 2003년에 데뷔합니다. 영국 장인 정신과 독일 엔지니어링의 결합은 PA가 설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제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각이었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크루 공장까지 모두 인수하면서 벤틀리를 롤스로이스와 완벽히 분리시킨 데 일조합니다. 그동안 벤틀리는 롤스로이스의 고성능 사양 정도로 머무르던 옅은 정체성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벤틀리는 폭스바겐의 그늘 아래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BMW는 롤스로이스의 상표권 정도만 가져가면서 회사를 처음부터 만든 난관을 가지게 된 것과는 대비되는 형국입니다. 부가티의 인수도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부가티의 인수와 베이론의 탄생은 기술이 이성을 앞선 도전으로 기억됩니다. 베이론의 개발은 1999년부터 시작해 냉각, 공력, 타이어, 변속기, 현대기술이 가진 거의 모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결국 2004년에 개발이 완성되고 2005년에 고객 인도가 시작되죠. W16기통의 쿼드 터보, 1000마력, 최고속도 407km, 7단 DSG, 값비싼 미쉐린의 전용 타이어 등등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이론의 전설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차는 팔수록 손해였고 적자는 언제나 심했지만 부가티의 목표는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연기관 기술이 도달한 정점을 이루기 위한 도전인 거죠. 이 때문에 PA가 타계하기 전까지 부가티라는 브랜드는 PA의 매우 값비싼 취미생활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5일에 PA는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2년 3개월 후 폭스바겐은 리막에게 부가티를 빠르게 팔아넘기며 PA의 취미생활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편 PA가 세상을 떠난 뒤 람보르기니는 하나의 차를 내놓습니다. 람보르기니 시안 SKP37. SKP는 페르디난트 칼 PA, 37은 그의 출생연도 1937년을 뜻합니다. 람보르기니 최초의 하이브리드 V12 슈퍼카이며 그에게 바치는 번개 같은 오마주이죠. PA가 1998년에 내린 결정과 아우디가 심어준 기술 덕분에 람보르기니가 오늘까지 생존했고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회사가 독일의 기업가를 위해 추모해주는 일이 언뜻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만큼 람보르기니에게 아우디와 PA는 중요한 존재였다는 반증입니다. 시아는 우리가 그의 흔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대적 잔서입니다. 페르디난트 칼 PA의 이야기는 결국 천재 엔지니어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그가 움직인 브랜드들은 람보르기니,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등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차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입니다. PA는 기술을 아끼지 않았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완성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폭스바겐 그룹 전체를 퍼지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급차의 내구성, 안정적인 전자장비, 대량 생산에서의 품질 편차 감소, 유지 보수성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술 경쟁력, 이 모든 것들은 PA가 80년대에서 2000년대에 깔아놓은 공정, 기준,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람보르기니는 부실한 공방에서 완성된 제조사로 성장했고 아우디는 기술 프리미엄의 상징이 되었으며 벤틀리는 살아남았고 부가티는 한계를 실험하는 연구실이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제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PA의 유산은 917도 아니고 콰트로도 아니고 베이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타는 수많은 차들의 내부 구조와 브랜드들이 당연하게 지키는 품질 기준 속에 그의 그림자가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 자동차의 표준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설계해둔 지도 위에서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